원화 가치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6개월 만에 약 7%가 올랐으니까 제 연봉은 약 7%가 떨어졌네요. 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상승을 넘어서 안착을 했습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하면 웬만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안 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제 1,400원대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떤 언론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이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요즘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외 투자가 너무 늘어서라는 겁니다. 근데 제 짧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해외 투자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내 주식 박스피라는 별명을 들었을 때부터 개인은 미국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건 장기 구조적 흐름입니다. 근데 하필 2024년, 2025년에 환율이 왜 급등했는가? 이 핵심 질문에 대해 이 기사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사 막바지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 원화로 바꾸는 것을 정부가 독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율 급등은 훨씬 복잡한 게 엮여 있는데 해외 투자 탓으로만 돌리고 기업들에게 원화로 바꾸라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가치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금리가 낮다는 건 돈의 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4%, 한국 기준금리는 2.5%인 상황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 돈을 넣어서 2.5% 받을 바엔 달러로 4%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더 높아야 어느 정도 자본이 한국에 머무르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고 한국 금리가 더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달러의 수요는 증가하면서 원화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원화 약세, 환율 급등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이 흐름이 단기간만 이어지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대 최장기간으로 역전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길기만 한 것도 아니죠. 금리 차 폭도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금리도 낮지, 기간도 길어지지, 앞으로도 길어질 것 같지, 굳이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본 유출, 원화 약세, 한국 경제 신뢰도 하락, 다시 자본 유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로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 원래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고, 그리고 그 금리 차를 메우지 못해서 장기간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금리차 폭은 커지고 역전 기간도 역사상 최장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원화가 밀리고 환율이 튀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나라 전체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부채는 6,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1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빚의 규모도 크고 늘어나는 속도도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1%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가계, 기업 모두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 이미 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서민 중산층은 숨을 못 쉽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진짜 파산 위험까지 가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이 비용 증가로 늘어나고 비용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주니까 투자도 줄고 투자가 주니까 고용이 감소되고 경기 둔화로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 시장이 아니라 금융, 건설, 가계, 소비까지 이어지는 핵심 축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이 버티기 어렵고 경매나 금매가 증가하고 집값 하락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잡고 있는 금융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험해지고, 건설사, 중소시공업체, 중장비업체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핵심 기둥 전체를 흔드는 충격파가 되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환율을 잡을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채, 부동산, 기업, 가계가 한 번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통화량 증가도 이번 환율 흐름에 한몫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 약 31조 8천억 정도의 통화량이 시장에 더 풀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외환시장에서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준입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지원금, 쿠폰을 지급하면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는 통화량 확대로 이어집니다. 경제 원리상 많이 풀린 통화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금리차 때문에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까지 겹치면 약세 요인이 이중으로 강화가 되는 거겠죠. 결국 통화량 증가는 이미 취약해진 원화 환경에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경제 구조상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한국은 수출국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제조업 대부분이 해외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 가공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석유, 가스, 철광석, 원목, 곡물, 거의 모든 필수 물자가 달러로 결제되면서 원가가 폭등합니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원가 부담이 훨씬 빠르게 늘기 때문에 실적은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그대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커피, 밀가루, 수입식품 가격부터 해서 전기, 가스, 운송비, 건설 자재, 이런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치솟으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5% 오르면 연봉 상승률도 5%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환율 급등은 단순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모두의 부담을 키우고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상황은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쌓여온 위험 신호들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금리 역전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가, 가계, 기업 곳곳에 쌓여있는 부채 폭탄은 금리 인상도 금리 방어도 어렵게 만들고, 고물가는 소비를 짓누르면서 내수를 더 위축시킵니다. 미국은 높은 금리와 기축통화의 위상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달러 수요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의 위상이 커지니까 개인의 달러 수요도 더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에 정부 통화량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풀린 원화가 더 많아졌고, 한국 산업 구조 자체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취약한 상태인 겁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원화 약세는 다시 물가 상승을 부르고, 이는 경제 둔화로 이어지고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다시 원화 약세를 가속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매일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한 국민이자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방법은 높으신 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해내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보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원화 리스크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위기라고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위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처럼 한국 자산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지겠지, 안전하게 적금 들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부채 급증, 구조적 저금리,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원화 자산에만 100% 올인하는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조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원화가 언젠간 강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조금 위험한 가정입니다. 1,300원대부터 달러가 비싸다고 못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1,470원입니다. 만약 달러를 전혀 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서 여러 구간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달러 비중이 높은 사람이라면 미국 주식, 뭐 특히 S&P 500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부동산 같은 실물 대체 자산으로 일부 이동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현재 트렌드다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포인트는 환율을 감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금처럼 금리, 환율, 자산 가격 변동성이 모두 커진 국면에서 이 레버리지, 빚을 내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이미 총 부채가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인 한국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전략은 작은 변동에도 계좌와 생활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분산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환율이 뭐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을 알았으면 다음 스텝이 나오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말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